생각해보면 누구나 피곤하죠. 항상 몸 상태가 개운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로에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무심해서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는 거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건강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몸이 쑤시고 저리고 붓고 아프다는 분들 중에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 한의학 박사 김순열 원장을 모십니다. 건강 365가 드리는 금요일의 건강한 만남, 건강 초대석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일 때는 덜컥 겁이 나고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나이 들어감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가 아닌 늘 항상 조심하고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저리고 쑤시고 붓고 아플 때마다 혈액순환의 이상을 떠올리는데요.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한의학 박사 김순열 원장을 오늘 건강 초대석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 우선 제목에 대한 말씀부터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네, 한의학적으로 인체를 정기신혈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과 신 그리고 기와 혈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고요. 혈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육신을 얘기합니다. 몸의 모든 구조적인 것들.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와 혈을 움직이는 작동 체계, 네. 즉 정보 전달 체계,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신이란 것은 특히 이제 신경이나 의식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정은 물질적인 신경 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물질로서 조절하는 조절자가 바로 혈액입니다. 네. 그 혈액이 전신을 구석구석 돌면서 정기신혈을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몸의 물질적 생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인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각 기관들이 조절이 돼야 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관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가장 큰 조절자, 컨트롤 센터가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을 더 쉽게 얘기하면 혈액을 필요한 것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눈과 귀로 보내고 달리기를 할 때는 다리로 피를 보내고 밥을 먹었으면 위장에서 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위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의 이제 건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합한 단어를 제목으로 쓰셨는데요. 이 책을 쓰신 목적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통해서 먼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였을까 좀 듣고 싶습니다. 자율신경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신경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계와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계로 나뉘게 되고요. 네. 교감신경계라는 것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긴장을 했을 때 이 켜지는 알람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올 때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게 되거든요. 네. 심장이 뛴다든지 혈액의 순환량이 늘어난다든지 눈이 커진다든지 귀를 쫑긋 세운다든지 하는 것들이고요. 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이 내장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위장, 소장, 대장 혹은 생식기계통, 전립선계통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걸 통틀어서 이제 자율신경은 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났다든지 어떤 위협이 닥쳤다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자율신경은 되게 마음의 영역과 연관이 깊습니다.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싫은 소리를 들으면 위장이 딱 멈추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심장은 막 두근거리고 뛰고 예. 그런 것이고요. 그러한 이 자율신경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조절자는 혈액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혈액은 몸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과 혈액순환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몸이 잘 돌아가는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제목으로 삼았고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 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질병 상태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앞서게 돼 있거든요. 네. 질병이 생긴 그 자체보다는 이 병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항상 질병 치료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더 잘 알면 알수록 네.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우리 몸의 구조와 상디를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책 속에 담겨 있는 듯한데요. 사람은 세포공화국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포로 둘러싸였던 얘기겠죠?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개체이지만 이 내부로 들어가면은 6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각각의 세포들은 의식이 있고 각각의 세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해 나갈 때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포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세포 각자는 모두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는 2달에 한 번씩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고 아. 머리카락도 한 달에 2cm씩 자라고 예. 모든 뼈도 자라거든요. 뼈도 오래된 것은 녹아서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수명이 내부에서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약속한 그것이 바로 세포공화국이죠. 네. 내가 죽으면 전체가 같이 다 죽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한순간도 정지돼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통해서 또 일생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우리 몸이고 삶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생명 자체가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60년, 100년을 사는 것 같지만 짧게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하루로 봤을 때 각성과 수면 주기라고 합니다. 네. 잠을 자지 않고 살면은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돈도 더 잘 벌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각성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갑상선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몸을 데우죠. 순환량을 늘리고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 그렇게 12시간을 일하고 난 뒤에는 아침에 나왔던 호르몬은 줄어들고 예.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잠을 자면서 낮 동안 있었던 손상된 부분들을 수리하고 네. 고치고 휴식을 취하는 순환을 하게 되고요. 또 일생을 봤을 때는 추나 추동이죠. 봄에 새싹이 자라듯이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 상황을 이제 우리는 인간은 사람이 죽고 2세가 나의 인생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이제 생명체와도 같은 순환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람은 물주머니라는 말도 하셨네요. 네, 모든 생명은 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태초에는 물에서 태어났죠. 네. 하나의 세포에서 막을 통해서 물에서 영양분을 얻고 노폐물을 내뱉고 그 속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인간이라는 고등생물체가 만들어지면서 그러한 바다 환경을 몸 속에다가 지니게 됐죠. 네. 체액 속에서 60조 개가 되는 세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체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처리하고 네.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저무니가 튼튼하게 유지가 잘 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물, 수분도 순환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혈액 순환과는 어떻게 또 설명이 이어질까요? 우리 몸의 수분이 체중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혈액은 7,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외에 모든 체액이 이제 세포 내액, 세포 외액도 있고, 그다음에 림프액이라고 해서 임파액이 있거든요. 임파액이 혈액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죠. 그러한 혈액들도 전부 순환을 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고여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우리 몸의 수분도 그럼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또 나이가 어릴수록 몸에 윤기가 돌고 수분이 더 촉촉해 보이죠. 예. 나이가 들수록 수분량은 줄어들고 몸은 건조해지고 모든 분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도 줄어듭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정과 혈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 대신 그 자리를 지방이나 뭐 켈로이드 같은 결합 조직들이 차게 됩니다. 네. 그게 인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수분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 내 몸이 직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콜라겐을 예를 들면 여자분들 미용상 이 얼굴을 탱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콜라겐 음료를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콜라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내 얼굴의 영양 상태가 좋고 기분이 좋고 하면 콜라겐을 만들어서 탱탱하게 만드는 것이지 콜라겐을 먹었다고 해서 콜라겐이 볼로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도 우리 몸의 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 콩팥이 약하거나 순환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으면 예.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아. 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부종이 되기도 하고 예. 또 장 자체에서 아예 흡수가 되지 않아서 설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조절하는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순환의 문제들이 그렇다면 이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거겠네요. 순환이 잘 안 되면 그렇죠. 결국 순환이 잘 안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되면 예, 모든 것이 질병으로 이어지죠. 순환이 잘 안 됐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부종입니다. 네. 어딘가가 부어 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다.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잤더니 얼굴을 부었다. 그게 소화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술을 많이 먹었더니 지방간이 생겼다. 아. 또 어떤 음식을 그 고기를 많이 육식을 많이 했더니 콩팥에 돌이 생겼다. 아. 그런 것들이 전부 순환의 문제거든요.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쌓여서 뭉쳐서 종양이나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의 필터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찌꺼기들이 잘 걸러져서 같은 걸 먹어도 네, 훨씬 네. 질병에 덜 걸린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모든 영양분을 재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속에서 염증이 생기더라도 백혈구가 가서 녹여가지고 혹은 오래된 세포가 떨어져 나오면 그걸 임파 조직에서 녹여서 네. 다시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무기물은 무기물대로 이렇게 재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혹은 세균이라든지 독성 물질들을 걸러내줘야 하는 기능이 이제 필터 기능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몸 속에 바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바다를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그 정수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수를 해주는 필터 기능을 가진 장기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콩팥, 신장이고요. 세 번째는 폐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임파절입니다. 아. 간은 누구나 잘 알듯이 뭐 위장, 소장, 대장, 내장에서 올라오는 모든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이나 세균들을 처리해주고 해독하는 장기죠. 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은 주로 이 지용성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몸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지거나 예. 지방간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콩팥은 주로 물에 녹는 수용성 찌꺼기들을 걸러줍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파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임파선이 붓는다고 하잖아요. 네. 목에 이렇게 몽우리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혈액 내에 그런 세포 찌꺼기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유기물이 혈액 내를 돌아다닐 때 그것을 뇌나 심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주요 장기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데가 임파절입니다. 네. 그래서 임파선이 부었다는 것은 실제로는 내 몸에 무슨 큰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병이 생겼는데 지금 잘 방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폐는 이제 그 필터로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 인체를 순환하는 모든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때 한 번 더 이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폐에는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혈액 외에 찌꺼기가 있으면 대식 세포들이 전부 그것을 제거해서 폐 밖으로, 그러니까 인체 밖, 그러니까 기관지 쪽으로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이 탁하신 분이나 오랜 병을 앓으신 분이나 몸에 어딘가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래를 뭉툭뭉툭 뱉어내게 되거든요. 그게 감기가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관지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 어딘가에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필터가 잘 작동을 할 때 우리 몸이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간이나 콩팥이나 폐나 임파선 상당히 중요한 기관들이잖아요. 우리 몸을 네, 그렇죠. 찌꺼기들을 걸러주는. 그래서 혈액순환이 참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열증과 냉증 역시 그렇다면 순환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그렇죠. 사람은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고 사는 항온 동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고 건강이 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외기 온도보다는 체온이 조금 높기 때문에 네. 이 몸이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다는 것이거든요. 예. 혈액이 잘 돌지 못하는 곳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많이 모인 곳은 뜨거워지고 혈액이 모이지 않는 곳은 차가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은 열정보다는 냉증을 가진 환자들이 더 많죠. 예. 열정은 대개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금방 확 체온이 올랐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몸의 손상이, 신경 쪽의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해열을 시켜서 제어를 해줘야 되지만, 대신 냉증은 이 만성 질환에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심장에서 먼 곳, 손이나 발 같은 곳은 혈액의 순환이 쉽게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이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겁니다.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에 있는 보일러 물이 잘 오지 않는 윗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곳은 차가워지고 혈액이 순환이 잘 되는 아랫목은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게 열정과 냉증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우리가 찬 기운에 좀 약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네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 열에서 하늘로 여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아기들은 순양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열이 많죠. 네. 애들은 병도 전부 열병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열병은 없어지고 전부 차가워진 병만 생기죠. 맞아요. 작년보다 오늘이 더 춥고 무릎이 시리고 손발이 시리고 그렇죠. 배도 차지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차지는 것이고, 특히 관절 쪽이 많이 시린 이유는 네. 관절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혈관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관절에는 혈관이 없어요. 부딪혀도 괜찮게. 그래서 혈관이 부족하고 혈액의 순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식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려지는 곳이 관절입니다. 무릎, 네. 손발 이런 데.
자, 건강초대에서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얘기하는 한의학 박사 김순열 원장과 함께 건강초대석 한의학 박사 김순열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각성과 휴식이라는 단어로 또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각성과 휴식과 잠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로 봤을 때 인간의 시간을 각성과 휴식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각성의 시간이 오고 밤에 자면은 휴식의 시간이 오는데요.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를 봤을 때는 뇌의 에너지 소모량은 깨어 있을 때나 잘 때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단지 상태만 전환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각성의 상태일 때는 오감을 모두 활용을 합니다. 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이 뇌로 전달이 되고요. 수면의 상태로 들어가면 그 오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대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모두 일어납니다. 낮 동안 일어났던 손상이라든지 보았던 어떤 환경이라든지 공부했던 것이라든지를 전부 뇌신경이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근육 쪽이나 장기 쪽은 손상이 있었던 부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는 게 쉬는 게 아닌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잔다는 것 자체도 기초 대사량을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잘 잘수록 미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는 동안도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 낮 동안 있었던 손상들을 수리를 잘 해야 다음 날 또 다른 각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면역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면역이 중요하다는 건 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 그렇죠. 사실이에요. 네네. 예. 왜 그런 건가요? 면역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어떤 이 외부 환경과의 투쟁이거든요.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흩어져 없어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군비 경쟁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략자에 대한 방어작용.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면역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부 감시라는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외부 방어라는 것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그런 면역 기능이죠. 네. 두 번째 내부 감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끊임없이 분열해서 세포가 자라난다고 했죠.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네.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될 때 미스프린트, 오류, 돌연변이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100에서 뭐 1000여 개까지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누구나 다 암에 걸려서 사망할 텐데 다들 잘 살아가는 이유는 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오류가 난 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을 초기 단계에서 전부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제대로 다 잘 작동을 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몸에 있어 네트워크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서로 잘 이렇게 기능들이 협조를 해서 잘 작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죠. 네. 내가 우주 안에 살고 있지만 내 속에 또 아주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사람을 통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피부에도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고 그런 만큼 또 우리는 또 이 환경이라는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사회라는 구조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사람 한 사람이 인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임무를 제대로 다 잘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돼 있죠. 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우리 몸처럼 영양 공급을 위해서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통신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또 외적에 대한 침입도 막아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결국 이런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는 이 자율신경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말초 혈관의 50% 정도가 다친다고 해요. 그래서 손발이 저려지거나 손발이 싸늘해진다고 하죠. 순환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혈액순환은 에너지의 문제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혈액이 굳어서 혈관을 막아서 뭐 중풍이 오거나 뇌졸중이 오는 것을 막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의 문제로 생각되는 혈액순환은 혈액의 묽고 뻑뻑함을 떠나서 혈액이 순환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혈액이 심장에서 나와서 온몸을 돌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고 또 그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나오고 온몸을 영양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한의학에서 보통 맥을 짚을 때 맥이 뛰는 것만 봐도 이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요? 이 혈액순환이 네네. 잘 되는 건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같다고도 할 수 있나요? 이제 진맥을 통해서는 혈액순환의 그 경중을 알 수가 있죠.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심장의 박출량이 크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맥의 힘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이나 기운이 없을 때는 맥의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혈관 자체가 근육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혈액순환이나 자율신경의 경중에 따라서 맥의 긴장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긴장도를 체크해서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결국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 공급은 물론 노폐물 제거와 면역력 또 정신까지 맑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음이 곧 뇌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마음이 곧 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뇌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요즘은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할 때 심장이 막 뛰고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 같은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심장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작용인 것이라는 것이 요즘 밝혀졌죠. 네. 뇌는 2천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신경세포들이 전기적인 영향, 화학적인 영향으로 우리의 의식, 마음,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네. 그런데 예전에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러한 뇌의 의식적, 마음의 전기적 변화가 외부로 표출되는 가장 큰 장기가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장기, 외부 장기 중에 신경이 가장 많이 부착되어 있는 장기가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뇌와 자율신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캐나다 의학자 펜필드라는 사람이 뇌의 신경 영역 지도를 그렸습니다. 네. 그걸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요. 신경 영역, 그러니까 감정 영역이나 운동 영역, 그다음에 판단력에 관한 영역들을 이 뇌를 직접 자극을 하면 그 부분들이 발현되는 것을 보고 지도를 그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 뇌는 각각의 우리 몸을 조절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이나 입술 같은 것을 조절하는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예. 뇌의 많은 부분이 그것을 조절하고 있고요. 엉덩이나 허벅지 같이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곳은 뇌의 작은 부분이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아서 이 뇌가 흥분을 하거나 시냅스 회로가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네. 이런 조절 작용이 깨지게 됩니다. 기능이 엉망이 되죠.
우리가 정기적인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들의 과전류가 흐르면 기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조절이 이상이 왔을 때, 네. 교감신경이 과흥분됐을 때 그런 조절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나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뇌가 그만큼 중요한 장기라고 할 때 그럼 뇌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예. 뇌신경도 훈련을 통해서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신경이 가장 발달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네. 공부를 잘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 그다음 운동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두 사람은 이 뇌신경의 발달도에 있어서는 같은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뇌신경을 예. 발달시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뇌신경을 발달시키면 자율신경도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지배력이 더 나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분을 끊임없이 자극을 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그것은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네.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네. 부교감신경이 약해집니다. 대신 반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 부교감신경이 강화되고요. 부교감신경이 강화되면 신경이 좀 이완되고 느긋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잘 맞을 때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이렇게 자율신경은 자율신경대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 또 혈액순환은 혈액순환대로 우리가 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두 그렇죠. 가지의 어떤 조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것과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네. 그리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의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항상 이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돌아갈 때 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어떤 이상이 발생하나요?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열정과 냉정의 장애가 생깁니다. 예. 혈액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는 열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혈액이 순환이 되지 않는 곳에는 냉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 신경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리다든지 아프다든지 두통이나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초대에서 오늘은 혈액순환 장애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 순환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자율신경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순열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